오늘의 주제는 통일신라, 불교의 나라가 되다입니다. 말 그대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불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불교가 확산되고 발전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불교와 더불어서 유학과 학문의 발달도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신라의 불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켰을까? 불교는 종교죠. 자기 스스로 발전하고 확대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불교를 발전시키고 불교라는 종교를 확산시켜야 했습니다. 통일신라에는 이런 스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 있다가 봐볼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신라가 어떻게 불교의 나라가 되었을까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신라가 불교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라는 불교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이유가 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하나 봐볼까요? 첫 번째 질문, 누가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켰을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스님은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은 당시 불교 선진국, 바로 중국 당나라에 불교를 배우러 유학을 다녀옵니다. 당나라 유학을 가는 길에 재미있는 썰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따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볼게요. 하여튼 유학을 다녀왔으니 뭔가 배워왔겠죠? 그게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화엄, 불교 용어이면서 한자라서 너무 어려워요. 그 뜻만 풀어보면 하나가 전체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상이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시기는 딱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어요. 당나라에서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의상은 갑자기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671년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당한 이후였는데 이때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신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676년 의상은 부석사라는 절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신라의 불교를 확산시킵니다. 바로 화엄사상을 말이죠. 하여튼 삼국통일 직후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는 화엄사상을 주장한 건 아주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기가 딱 삼국을 통일한 직후였기 때문이죠.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은 신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하나가 전체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다 라는 이야기가 마구 퍼지기 시작해요. 신라의 왕은 이 말을 이용해 하나는 바로 신라이면서 신라를 지배하는 왕, 자신관계를 줬고 전체는 신라가 통일한 삼국의 모든 백성들과 귀족들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화엄사상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백성 모두 결국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신라의 왕이 통일신라 전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왕실은 의상의 화엄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킨 두 번째 승려는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는 앞서 말했던 의상과 같이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함께 신라를 떠났어요. 당나라로 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원효가 너무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서 옆을 보니까 뭔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걸 아주 맛있게 먹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고 원효는 일어나서 어제 갈증을 달래준 그 바가지를 봤는데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사람 머리뼈, 그러니까 해골이었던 거죠. 해골에 고였던 썩은 물을 아주 맛있게 먹은 거예요. 또 동굴을 잘 보니까 그게 동굴이 아니고 무덤이 파여진 곳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원효는 깨달음을 얻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당나라의 유학을 가지 않고 신라에 남아서도 충분히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의상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샜는데 하여튼 원효는 신라에 남아 불교를 공부하면서 일심사상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한다라는 사상으로 아까 해골물 사건하고 연결지어 생각하면 돼요. 해골물 마시고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죠.
원효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을 일심사상이라고 하여 널리 퍼뜨렸어요. 또 다른 사상은 아미타 사상인데 아미타는 불교에서 죽음 이후의 극락세계, 즉 어떠한 고통도 없는 아주 행복한 세상의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사상은 이 아미타 부처님을 믿으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고 싶어도 한문으로 된 이 불교 서적을 읽질 못하니까 아미타 사상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공부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원효는 이때 그냥 나무 아비타 불이라고 말만 해도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민중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주의 모든 백성들이 나무 아비타불을 외웠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는 불교가 일반 민중에게까지 퍼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킨 승려는 바로 해초입니다. 해초는 일찍이 유학을 떠나요. 근데 대부분의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한 것과 다르게 해초는 아주 학구열이 높았나 봐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또 불교가 시작된 인도까지 넘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때 해초가 인도에 유학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왕이라는 글자는 가다라는 의미고 오는 5개, 천축국은 인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5개의 인도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걸 쓴 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기행문은 과거의 인도 사회, 문화, 풍습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높아요.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킨 승려는 이렇게 의상, 원효, 해초 세 분이 대표적이에요. 물론 훨씬 많은 승려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질문, 바로 신라는 어떻게 불교의 나라가 되었을까입니다. 신라는 아주 곳곳에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불교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절을 건립하기 시작해요. 신라의 절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 수학여행 단골 장소였던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불국, 불교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절이에요. 그만큼 신라는 자신의 나라를 불교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석굴암이 있죠. 가본 친구들도 많을 테고 사진으로도 다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미술적으로도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 불교 조각을 통틀어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안 가본 친구들은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석굴암이 근데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가 보수공사를 아주 엉망으로 해서 손상을 많이 입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배울 때 얘기해 줄게요. 신라는 절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탑도 아주 많이 쌓아요. 오늘은 대표적인 탑 4개만 볼 텐데 일단 시기순으로 얘기해보면 먼저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가문사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터만 있는데 이 위치가 딱 동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문무왕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걸 격퇴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해를 바라보게 하여 지었다고 해요. 이 가문사에 있었던 탑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불국사에 있는 석탑 2개예요. 바로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수수에 보이는 이 탑이 석가탑이고 아래에 화려한 모양을 하고 있는 탑이 다보탑이에요. 이게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사진 찍어보면 상당히 커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 규모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 2개 탑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마지막 탑으로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자 4마리가 탑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탑을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석탑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신라는 절하고 탑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귀로도 우리 신라가 불교의 나라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아주 큰 종도 만듭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종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 성덕대왕 신종이고 또 하나가 상원사 동종이에요. 성덕대왕 신종은 아기를 쇳물에 넣어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성덕대왕 신종 이외에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종으로 상원사에 있는 동으로 만든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으로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라가 불교의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알아봤어요. 근데 신라에는 불교만 발전한 건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받아들여졌던 유학도 조금 더 발달했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신라의 유학과 학문의 발달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유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번 영상을 잘 봤다면 분명히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신라의 왕은 유학을 받아들였을까? 대답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신라의 왕은 바로 왕권의 강화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학을 받아들였고 보급했어요. 즉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만들고 말 잘 듣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유학을 보급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유학을 보급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왕의 업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문왕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신문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교육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성왕이에요. 잘 기억해야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바로 독서 삼품과입니다. 원성왕은 관리를 뽑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게 바로 독서 삼품과였어요. 말 그대로 독서, 책을 읽은 양과 수준, 그리고 그 능력을 삼품, 즉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서적 이해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관직을 준 거죠. 그러니 당연히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유학을 엄청 공부했겠죠. 이렇게 원성왕이 독서 삼품과를 통해 유학을 관직 임명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신라 관리들은 유학을 반드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유학이 보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유학이 보급되고 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쓰면서 자연스레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의 천재 4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강수라는 학자가 있어요. 강수는 천재들만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 뿔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이름은 뿔이 있는 소의 머리와 같다라고 해서 우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열왕이 강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수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현재는 강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수는 글을 너무나 잘 써서 국가 간 주고받는 외교 문서를 주로 작성했고 당나라로 보내는 글을 많이 써 나당 동맹이 맺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설종은 앞에서 배웠던 원효의 아들로 이두라는 글자 표기법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죠.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한자가 말의 순서도 우리말과 다르고 또 우리말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설총이 이두라는 글자 표기법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말을 한자로 아주 쉽게 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두는 훈민정음이 창조되기 이전까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20세기 초까지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설총이 아주 획기적인 발명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김대문입니다. 김대문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 화랑색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해요. 예전 드라마 선덕여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선덕여왕 드라마도 이 화랑세계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나라에서도 인정한 신라의 천재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는데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당나라 유학 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 즉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의 관료로 있다가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에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당시 신라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미 망해가는 신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은퇴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라가 불교의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알아봤고 또 유학과 학문의 발달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헷갈린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